당신 옆에 읽는 현숙. 안녕하세요. 듣는 당신, 읽는 현숙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독자들이 결말을 가장 많이 검색한 작품입니다. 그만큼 결말이 충격적이란 뜻일까요? 오늘 낭독할 작품은 인어가 잠든 집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2015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닥친 뇌사라는 비극에 직면한 부부가 겪는 가혹한 운명과 불가피한 선택. 이 책의 짧은 줄거리인데요. 언뜻 들어도 꽤 무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 발매 한 달 만에 27만 부가 팔리고 문고보는 6개월 만에 54만 8천 부가 팔려나가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린 책이에요.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랑과 집착, 이 차이가 뭘까요? 듣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찌 보면 그 차이는 한 끝이 아닐까 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대신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 그런 사랑을 넘어서 집착과 광기로 가는 여정을 절절하고 가슴 아프게 그려낸 작품이 바로 인어가 잠든 집입니다. 오늘은 줄거리를 소개하지 않으려고요. 낭독이 시작되면 제 목소리와 이야기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어가 잠든 집. 바로 제목이 이야기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시리즈 낭독을 허락해 주신 제인 출판사 감사 인사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인어가 잠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어가 잠든 집. 가오루코의 와인잔이 비자 검정 옷을 입은 소믈리에가 다가왔다. 그가 가오루코와 그녀 맞은편에 앉은 에노키다 히로키를 번갈아 보며 다음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다음이 전복인가요? 에노키다가 소믈리에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에노키다가 가오루코를 보았다. 전복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에노키다는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죠. 라고 소믈리에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와인이 어떨까 싶은데요. 소믈리에가 에노키다에게 와인 리스트를 보이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그걸로 하죠. 소믈리에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사라지자 에노키다는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이에요. 괜히 아는 척하면서 와인을 골랐다가 입에 안 맞으면 남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가오루코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앞에 앉은 남자의 하얗고 단정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선생님도 남에게 화풀이를 할 때가 있나요? 에노키다가 피식 웃었다. 그야 당연히 있죠. 어머, 의외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화풀이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해야겠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 애초에 그런 선택지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는 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망갈 구석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요. 에노키다의 낮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가오루코의 귀에 기분 좋게 와닿았다. 그리고 가슴 속에도. 에노키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가오루코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입술에 적당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만 살살 끄덕였다. 그녀의 그런 반응에 그도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소믈리에가 추천해준 와인은 전복 요리에 아주 잘 어울렸으므로 에노키다가 화풀이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주 요리에 어울리는 레드 와인도 한 병 주문했다. 다만 이번 와인은 그의 선택이었다. 어쩌다 아는 이름의 와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진취적으로 살기 위한 철칙이죠. 에노키다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입술 사이로 보이는 이가 새하얗다. 주요리인 스테이크를 먹고 나자 디저트가 나왔다. 가오루코는 접시에 담긴 과일과 초콜릿을 입에 넣으며 에노키다의 얘기를 들었다. 디저트의 역사에 관한 그의 얘기는 흥미로웠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다. 너무 맛있어서 과식했어요. 내일은 스포츠센터에 가서 죽기 살기로 수영을 해야겠어요. 가오루코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섭취하고 연수한다. 아주 이상적이군요. 안색도 1년 전과는 전혀 달라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에노키다가 말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가오루코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모처럼의 대화가 진부해질 것 같아서였다. 레스토랑을 나온 다음에는 늘 가는 바로 가서 카운터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가오루코는 싱가포르 슬링을, 에노키다는 진토닉을 주문했다. 오늘 밤에는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전처럼 친정인가요? 잔을 기울이며 에노키다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 숨결을 간지럽게 느끼면서 가오루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로 묻는 건데 그 친구들이란 여자만 해당됩니까? 네, 그렇긴 한데 가오루코는 그를 힐끔 보았다. 남자가 섞여 있는 걸로 설정을 변경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에게는 어느 쪽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좋겠군요. 그럼 제 죄책감도 훨씬 줄어들 테니까요. 물론 저는 가오루코 씨의 학창 시절 친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지만요. 그러고서 에노키다는 진토닉을 꿀꺽 삼켰다. 그럼 오늘 밤 아이들은 친정에서 네, 벌써 자고 있을 거예요. 잘 알겠다는 듯이 에노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미 없는 대화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질문했다. 가오루코도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했다. 두 사람 다 어린애가 아니다. 슬슬 나갈까요? 에노키다가 손목시계를 보며 물었다. 가오루코도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네, 하고 대답했다. 계산을 마치고 바에서 나오면서 에노키다가 또 시계를 봤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술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요. 어디 근사한 술집이라도 있나요? 아지트 같은 곳이라든지. 가오르코의 물음에
에노키다는 겸연쩍은 듯이 머리를 긁적였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런 걸 생각해 두질 못했어요. 다만 흔치 않은 와인이 한 병 생겨서 차갑게 해 두긴 했죠. 그걸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하던 참입니다. 차갑게 해둔 장소는 아마도 그의 집일 것이다. 오늘 밤 대화에서 가오르코는 에노키다가 둘의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가오르코는 아직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육체 관계도 맺질 않았다. 한순간 망설이다가 답을 내놓았다. 죄송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해요. 그 와인은 선생님 혼자 드셔야겠네요. 그러자 에노키다는 낙담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웃는 얼굴로 손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혼자서 다 못 마십니다. 다음 기회를 위해 남겨두죠. 와인에 어울리는 오르데브르를 찾아 놓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저도 뭔가 찾아볼게요. 거리로 나오자 에노키다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가오르코 혼자 뒷좌석에 올라탔다. 남자가 하리마 씨 부인을 택시로 바래다 줬다는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가오르코는 택시 밖에 서 있는 에노키다를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살짝 흔들었다. 택시가 움직이자 가오르코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역시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들어왔다. 에노키다였다. 와인잔도 새 것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밤도 즐거웠습니다. 잘 자요. 아마도 오늘 밤 가오르코가 자기 집에 올 것을 가정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으리라. 가도 괜찮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가오르코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 정체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른손으로 왼손 약지를 만져본다. 그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다. 결혼한 후로 그것을 빼고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정식으로 이혼할 때까지는 빼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피험자 번호 7번 여성은 서류상 올해로 30이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었는데 치맛자락 아래로 보이는 발목이 가늘었다. 원피스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 운동화는 연구반에서 준비해 준 것이었다. 그녀가 신고 온 펌프스도 굽이 나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험에 참여할 때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규칙이다. 7번 여성이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 지점으로 이동했다. 흰 지팡이는 손에 쥐어 있질 않았다. 이동하는 동안 불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흰 지팡이 대신 눈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할 터였다. 하리마 가즈마사는 실험장을 둘러보았다. 넓이 20제곱미터의 공간에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원기둥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간격이 불규칙하고 개 중에는 아주 좁은 곳도 있었다. 여성이 출발 지점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에게 두 가지 물품이 건네진다. 하나는 생김새가 선글라스와 비슷하지만 기능은 전혀 다르다. 렌즈 부분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 연구원들은 이것을 고글이라 부른다. 또 하나는 헬멧이다. 얼핏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안쪽에 전극이 설치되어 있다. 그 물품들을 받아든 여성의 얼굴에 당혹감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몇 번이나 실험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여성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헬멧을 쓰고 고글을 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구원이 7번 여성에게 물었다. 네, 하고 그녀가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소리와 함께 연구원이 여성 곁에서 떨어졌다. 7번 여성은 고글을 낀 얼굴을 좌우로 움직여 보고 나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가즈마사가 앞에 있는 파일을 펼쳤다. 여성은 도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데 평일 오전 8시 때에 전철로 출근한다고 한다. 시력은 거의 없지만 길거리를 다니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이윽고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다. 종이 상자의 진로가 가로막혀 있다. 여성이 그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였다. 앞이 보이질 않는데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흰 지팡이로 더듬지 않고 알아차린 것이다. 그 비밀은 고글에 부착된 카메라와 전극이 설치된 헬멧에 있었다.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컴퓨터가 특수한 전기 신호로 처리해 전극을 통해 여성의 뇌를 자극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녀가 영상을 그대로 인식했다는 뜻은 아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뭔가가 떠오르는 듯한 감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시각 장애인에게는 대단한 정보다. 여성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중한 걸음걸이로 종이 상자 오른쪽을 통과했다. 연구원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한다.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여긴 가즈마사가 그를 힐끔 바라봤지만 정작 장본인은 그의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여성은 종이 상자와 전신주 모양의 원기둥들을 하나하나 피하면서 구불구불한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러나 도착 지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녀는 결국 걸음을 멈췄다. 그녀 앞에 축구공 3개가 사선으로 놓여 있었다. 간격은 그다지 좁질 않았다. 한동안 멈춰 서 있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고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연구원이 그녀에게 다가가 고글과 헬멧을 벗긴 다음 흰 지팡이를 건넸다. 어떻습니까? 가즈마사와 함께 실험을 지켜보던 남자가 가즈마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불안감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연구의 책임자다.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 실험보다는 결과가 현격히 좋아졌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대로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지? 하루에 1시간씩 석 달 동안 훈련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보행 훈련은 오늘이 4번째입니다. 연구 책임자가 손가락 4개를 세워 보였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여성이 흰 지팡이 없이 저만큼 걸어간 것만도 훌륭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녀는 말하자면 우등생 아닌가. 문제는 평소에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이 장치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하는 점이야. 맞는 말씀입니다만 다음 주에 있을 후생 노동성 설명회를 대비해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봐, 고작 공무원들이나 만족시키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으란 말이야.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런 상태로
실용하는 어림도 없어. 아, 네. 물론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오늘은 일단 합격점을 주겠지만 문제점을 정리해서 내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팀장에게 전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연구 책임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즈마사는 획 돌아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옆에 있는 철제 의자에 놓고 출구로 향했다. 실험장을 나온 가즈마사는 사장실이 있는 사무 본관으로 들어섰다. 혼자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도중에 남자 사원 하나가 올라탔다. 그가 가즈마사를 보고 흠칫하더니 이내 꾸벅 고개를 숙인다. 자네가 호시노 군이지? 네, BMI 팀 제3분과의 호시노 유야입니다. 며칠 전에 자네가 하는 발표를 들었어. 상당히 독특한 연구더군.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파고드는 점이 흥미로웠어.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는 뇌나 경추가 손상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가 뇌에서 보내는 신호로 로봇, 팔 등의 보조 장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그런데 자네는 달랐어. 뇌에서 보낸 신호를 기계를 통해 경추로 전달해 환자 본인의 손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이더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호시노가 부동자세인 채로 가슴을 쫙 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든 로봇 따위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자기 발로 걷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즈마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야 물론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라도 있나? 네, 실은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우반신 불수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재활훈련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전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군. 발상은 훌륭하지만 연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가즈마사의 말에 젊은 연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근육의 신경 신호 체계는 로봇보다 몇백 배 복잡하거든요. 그럴 거야. 하지만 뜻을 꺾으면 안 되네.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난 싫지 않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호시노가 고개를 숙였다. 호시노는 중간에 승강기에서 내리고 가즈마사는 사장실이 있는 맨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쩐지 예감이 좋질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가오르코가 보낸 것이다. 제목은 면접 관련. 안 그래도 우울했던 기분이 더 어두워졌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토요일이 면접 예행 연습이야. 아이들은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 시간은 오후 1시. 장소는 전에 말했던 대로 절대 늦지 말 것. 한숨을 내쉬고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던졌다. 입안이 씁쓸했다. 의자를 빙그르 돌려 창을 바라보고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도쿄만에서는 화물선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주식회사 하리마테크는 할아버지가 처음 일으켰을 때는 사무기기를 만드는 회사였다. 당시 이름은 하리마기기. 회사를 물려받은 아버지 다스로가 컴퓨터 업계로 진출했다. 컴퓨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그 전략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 회사 규모는 중견급이었지만 업계 내에서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이 성장하던 하리마테크는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자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다. 다수의 일본 기업이 그렇듯이 한 발 늦게 뛰어든 탓에 외국 기업에 대항하기가 힘겨웠던 것이다. 다수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포기하는 등의 구조조정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5년 전 사장으로 취임한 가즈마사는 회사가 큰 전환기를 맞았다고 느꼈다. 이대로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며 살아남으려면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냉정한 분석이었다. 그가 긴급 처방의 하나로 기대를 걸었던 분야는 자신이 기술부장이던 시절부터 주력해온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약칭 BMI 부분이었다. 뇌와 기계를 신호로 연결해 인간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미래에는 반드시 주력 상품이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 BMI는 기본적으로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데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시스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 분야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조금 전에 실험이 있었던 인공눈에 관한 연구도 그 일환이다. 여러 기업과 대학이 그와 비슷한 연구에 나섰지만 하리마테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간 덕분에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보조금을 얻어내는데도 성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기업인으로서 하리마 가즈마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일원으로서는 어떨지.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음 주 스케줄을 체크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면접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어른스럽지 못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면접 예행 연습이라니. 가오르코도 하고 싶지 않을 터였다. 하물며 가즈마사와 사이좋은 부부 행세를 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 가즈마사는 가오르코와 8년 전에 결혼했다. 그녀를 동시 통역사로 고용한 일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된 지 2년 만이었다. 결혼하면서 가즈마사는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히로오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정원에 나무를 많이 심은 유럽풍 저택이었다. 결혼하고 1년째 되던 해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여자아이로 이름은 미즈호라고 지었다. 미즈호는 건강하게 자랐다. 수영과 피아노와 공주를 좋아했다. 이번 여름에도 열심히 수영장에 다닐 것이다. 둘째 아이는 미즈호와 2살 터울로 태어났다. 이번에는 사내 아이였다. 생존 능력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름을 이쿠토라고 지었다. 피부가 고운 데다 동그란 눈이 예뻐서 2살이 될 무렵까지는 남자아이 옷을 입혀도 여자아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최근 모습은 잘 알지 못한다. 좀처럼 못 만났기 때문이다. 부부는 1년 전 별거를 결정했고 집에서 나온 가즈마사는 지금 아오야마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유는 지극히 단순했다. 가오르코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즈마사가 바람을 피운 것이다. 처음 피운 바람은 아니지만 들킨 건 처음이었다. 한 상대와 관계를 질질 끄는 일이 좀처럼 없었는데 그때만은 어찌된 일인지 오래 끌고 말았다. 상대 여자가 특별했던 것은 아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일이 바빠서 관계를 정리할 틈이 없었다고 할까? 머리 나쁜 여자는 되도록이면
피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았다. 하리마테크 사장과 교제한다고 주변에 떠벌릴 만큼 너한테만 하는 얘기가 너한테서 끝나지 않는 세상이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갔고 끝내는 가오르코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물론 가즈마사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오르코가 입수한 정보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가령 애인과 둘이서 온천에 갔던 날짜라든가. 가즈마사는 그날 골프 여행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가오르코가 이미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였다. 당신 뒤를 속속들이 캐고 싶지 않아 라고 가오르코가 말했다. 의심하면서 살기는 싫으니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아내가 영리한 여자라는 걸 가즈마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정해봐야 그녀는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표면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해도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성질이 급한 가즈마사는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기분을 거스르는 것도 인생에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가오르코가 하도 집요하게 추궁하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던 것도 부정할 순 없다. 결국 가즈마사는 애인의 존재를 인정했다. 초라한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불장난이었을 뿐이다라든가 잠깐 혹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오르코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가즈마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불만이 많았어. 가장 큰 불만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어. 바빠서 그럴 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최선을 다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가족을 배신한 아빠에게 잘 다녀오시라는 말을 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그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지금은 그 생각뿐이야. 이쿠토는 어떨지 몰라도 미즈오는 웬만큼 알만한 나이잖아. 우리가 서먹서먹하게 굴면 분명히 눈치를 챌 거야. 상처도 입을 테고. 가즈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당분간 떨어져서 지낼까? 그의 제안에 일단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가오르코는 대답했다. 가오르코가 교실이라고 한 장소는 메구로역 바로 옆에 있었다. 가즈마사는 그곳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지도를 확인해 두었으므로 건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흰색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그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떨치려고 자신의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승강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교실은 4층이었다. 승강기 안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시까지는 아직 몇 분의 여유가 있었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긴장하는 이유는 면접 예행 연습을 앞두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그 자신도 잘 알았다. 승강기가 4층에서 멈췄다.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다. 안내 창구에 있던 여사무원 하나가
안녕하세요. 라고 방긋거리며 인사했다. 가즈마사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리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줄줄이 놓인 소파에 남녀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 가오루코도 있었다. 짙은 감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가즈마사가 온 것을 이미 알았는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가즈마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곧바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조그만 소리로 물어봤다. 순서대로 이름을 부르나 봐. 억양 없는 목소리로 가오루코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압에 울리지 않도록 해놔. 라고 덧붙였다. 가즈마사는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을 조작한 후 도로 집어넣었다. 미즈호와 이쿠토는 내리마에 있어? 내리마에는 가오루코의 친정이 있다. 엄마가 수영장에 데려간댔어. 미아루네랑 만나기로 했나 봐. 그렇군. 미아루는 가오루코의 2살 아래 여동생이다. 미즈오와 같은 나이 딸이 있다. 있잖아 하면서 가오루코가 가즈마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본 면접 때는 수염을 깎고 와. 아, 알았어. 가즈마사는 턱을 쓰다듬었다. 일부러 살짝 기른 수염이다. 예습은 해왔어? 하기는 했는데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사전에 가오루코에게 메일로 받았다.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이었다. 일단 대답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별로 자신은 없었다. 가즈마사는 벽에 붙은 게시판으로 눈을 돌렸다. 거기에 유명 사립초등학교의 입시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특별 강좌 안내 같은 것도 있다. 가즈마사는 입시에 별 관심이 없었다. 명문으로 불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훌륭한 인간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오루코의 생각은 달랐다. 명문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좋은 학교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 묻자 아이들 교육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알아듣기나 하겠어? 라고 되받아쳤다. 물론 가즈마사의 외도가 발각되기 전에 나눈 대화다. 지금은 가오루코의 교육 방침에 이러쿵저러쿵할 마음이 없다. 별거 한지 반년쯤 지났을 때 2사람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가즈마사는 문제의 애인과 이미 헤어졌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다. 가오루코가 진심으로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았고 앞으로 내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만큼 자신이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가오루코도 비슷한 생각인 듯 했다. 나는 잘 잊어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의 배신을 떠올릴 거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원망할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아주 해괴망측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이는 둘 다 가오루코가 맡기로 했다. 가즈마사는 애초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충분히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므로 옥신각신할 일은 없었다. 다만 히로오의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약간 망설였다. 나랑 아이들만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을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럼 팔아야겠군. 나도 그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싶진 않아. 하지만 쉽게 팔릴까? 아직 그렇게 낡지 않았으니 금방 팔릴 거야. 집을 지은 지 8년, 가즈마사 가족이 산 기간은 7년이었다. 집 말고도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이혼 서류를 언제 제출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주오의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가오르코의 생각이었다. 하리마 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자그마한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오르코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즈마사도 따라서 일어났다.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자가 구석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노크를 하면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버님부터 들어가세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가즈마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하리마 씨 하고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안내 창구에 있던 여사무원이 일어서며 긴장한 표정으로 가즈마사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에 수화기가 들려 있었다. 댁에서 온 전화예요. 긴급한 용건이라는데요. 가오르코가 가즈마사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안내 창구로 뛰어가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몇 마디 주고받은 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어디에요, 병원이? 잠깐만요. 가오르코는 창고에 비치된 뭔지 모를 팜플릿을 움켜쥐듯 집어와 옆에 놓여 있던 볼펜으로 그 여백에 뭔가를 적어 넣었다. 가즈마사가 옆에서 들여다보니 병원 이름인 듯 했다. 알았어요. 병원 위치는 내가 알아볼게. 어, 아무튼 곧장 갈게요. 가오르코가 수화기를 사무원에게 돌려주면서 가즈마사를 바라봤다. 미조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대. 물에 빠졌다고? 어쩌다가? 몰라. 이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팜플릿을 가즈마사에게 넘겨준 후 가오르코는 면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채 가즈마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가오르코가 면접실에서 나왔다. 알아냈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찾아봐. 그리고 가오르코는 승강기를 향해 뛰었다. 가즈마사도 검색을 계속하며 그녀를 뒤따랐다. 건물을 나설 무렵 가즈마사는 병원 위치를 알아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에게 행선지를 알렸다. 아까 그 전화는 누구한테서 온 거야? 아버지. 퉁명스럽게 대답한 뒤 가오르코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왜? 수영장에는 장모님이 데려가신다고 했잖아. 그건 맞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가만히 좀 있어봐. 가오르코가 성가시다는 듯이 손을 휘젓더니 스마트폰을 귀에 댔다. 곧바로 연결이 된 듯 했다. 미아루니? 그래. 어떤 상태니? 어. 뭐라고? 가오르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의사는 뭐래? 그래. 알았어. 지금 가는 중이야. 그 사람도 같이 있어. 조금 이따 보자. 전화를 끄는 가오르코가
어두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뭐래? 가즈마사의 물음에 가오루코는 한숨을 깊이 쉬고 나서 대답했다.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대. 집중 치료실에?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나 봐.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췄대. 심장이 멈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잖아. 악을 쓰듯 말하고 나서 기오르코는 목이 메는 모양이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라고 가즈마사가 중얼거렸다.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을 그녀에게 쏟아놓다니 그는 자기 혐오를 느끼며 역시 자신은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실격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앞을 다투듯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안내 창구로 향하다가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눈 주위가 벌게진 미하루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다가왔다. 어디야? 가오르코가 물었다. 미하루가 이쪽 하면서 안쪽을 가리켰다. 승강기를 타고 2층에서 내렸다. 미하루 말이 여전히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아직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가족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방이었다. 테이블과 의자가 여러 개 놓여 있고 그 안쪽에 다다미가 깔린 공간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단정하게 개킨 이불도 쌓여 있었다. 가오르코의 어머니 치즈코가 등을 웅크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 갓 5살이 된 이쿠토와 조카 와카바도 있었다. 가오르코 부부를 본 치즈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손수건이 쥐어 있었다. 가오르코, 미안하다. 여보게 정말 면목이 없네. 내가 옆에 붙어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이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어. 치즈코는 얼굴을 찡그리며 울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오르코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앉았다. 치즈코는 마치 떼를 쓰는 아이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말이다.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어떤 남자가 느닷없이 여자애가 물에 빠졌다고 소란을 피우잖니? 그때 미주오가 없어진 걸 알고. 그게 아니지, 엄마. 미하루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미주오가 안 보이길래 와카바한테 물었더니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지.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치즈코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맞아. 그랬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구나. 너무 놀라 기억이 엉킨 듯 했다. 그 다음은 미하루가 설명했다. 미주오는 정확히 말해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배수구 철망에 낀 손가락이 빠지지 않아 수영장 바닥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가까스로 손가락을 빼내고 물 밖으로 꺼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한다.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이 병원으로 이송한 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의 상황이라고는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의사는 심장이 다시 움직인다고 해서
곧 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미하루가 몇 번이나 가오루코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면접 예행 연습을 앞두고 가오루코가 스마트폰 전원을 꺼놓았기 때문이다. 치즈코는 가오루코의 일정을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장소 등은 자세히 몰랐고, 미하루가 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버지는 미즈오가 다니는 교실이 어딘지 안다면서 당신이 가오루코에게 연락할 테니 미즈오를 잘 돌보라고 했다. 잘 돌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미하루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가즈마사는 마음이 착잡했다. 가오루코와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가즈마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지 않은 것은 그의 전화도 꺼져 있을 거라고 짐작해서가 아니라 미하루가 이미 가즈마사를 형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물론 미하루를 탓할 일은 아니다. 가오루코가 별거의 이유를 동생에게는 털어놨을 것이다. 어쩌다 마주쳤을 때 미하루가 보였던 그 서먹서먹한 태도로 짐작할 수 있었다. 가즈마사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가오루코가 스마트폰 전원을 꺼놓았던 오후 1시 조금 전이다. 그렇다면 집중 치료가 시작된 지 약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미즈오의 그 작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리 없는 이쿠토가 지루하다며 칭얼대기 시작하자 치즈코가 집에 데려가기로 했다. 와카바는 사촌에게 닥친 비극을 아는 것 같았지만 가오루코는 그렇더라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잖아. 미아루 너도 와카바를 데리고 돌아가. 하지만 이라고 말하고서 미아루는 입을 다물었다. 망설이는 눈치였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할게. 그 말에 미아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애잔한 눈빛으로 가오루코를 보며 기도할게 라고 말했다. 그래 하고 가오루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즈코와 미하루가 돌아가자 공기가 한층 무겁게 느껴졌다. 병원 내에 공기 조절 장치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가즈마사는 숨쉬기가 힘들어 넥타이를 풀고 겉옷까지 벗었다. 둘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가즈마사의 스마트폰에서 몇 번인가 착신음이 울렸다. 보나마나 업무상 전화일 것이다. 토요일이지만 이메일도 쉴 새 없이 들어왔다. 급기야 그는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다. 오늘은 일할 상황이 아니다. 가족 대기실 문을 열고 나서자 바로 옆에 집중 치료실 입구가 보였다. 가즈마사는 몇 번이나 그쪽을 살펴봤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전혀 없었다. 갈증이 나서 마실 것을 사러 갔다. 자동 판매기에서 페트병 녹차를 뽑으면서 창밖에 눈길을 주었을 때에야 어느덧 어두워진 것을 알았다. 저녁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간호사가 찾아왔다. 하리마 씨이신가요? 네. 가즈마사와 가오루코가 동시에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답니다. 절 따라오세요. 네 라고 대답하고 가즈마사는 30이 조금 넘어 보이는 간호사의 동그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으로 짐작이나마 해보려 했지만 간호사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간호사가 안내한 곳은
집중치료실 옆방이었다. 의사인 듯한 남자가 컴퓨터가 놓인 책상에 앉아서 서류에 뭔가를 적어 놓고 있었다. 가즈마사와 가오르코가 들어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고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의사의 이름이 신도이며 뇌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일까? 훤한 이마가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다.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가 가즈마사와 가오르코를 번갈아 보면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따님을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사전 정보가 있는 편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 일단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모양새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다. 가즈마사는 가오르코와 얼굴을 한번 마주본 후 의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상황이 심각한가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신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에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온몸에 혈액이 거의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도 손상이 없을 수 있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하나하나 판명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따님은 뇌에 상당히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말에 가즈마사는 시야가 기우뚱하는 느낌을 받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뇌의 한 구석에서는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뇌 손상이라고? 까짓 거. 하리마테크에 BMI 기술이 있지 않은가. 약간의 후유증에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 절망에 빠져 있을 가오르코에게 나중에 그렇게 말해 기운을 복돋우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오르코가 울먹이는 소리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신도가 내놓은 대답은 그런 가즈마사의 오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잠시 뜸을 들이던 신도가 입을 열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하고 가오르코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즈마사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말이냐고요. 간신히 물었다. 신도가 안경 속의 눈을 깜빡거렸다. 물론 지금도 전력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따님의 뇌가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뇌파도 반응이 없고요. 뇌파가 그럼 뇌사라는 겁니까? 규정상 지금 단계에서는 뇌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뇌파가 나타내는 것은 주로 대뇌의 전기적 활동입니다. 따님의 경우 적어도 대뇌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 대뇌 이외의 부분은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천연성 의식 장애, 그러니까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겠죠. 하지만 신도가 혀로 입술을 축였다. 그럴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뇌파에 파행이 나타납니다. 물론 정상인의 뇌파와는 다르지만요. 그러나 따님은 MRI 검사 결과로 봐도 뇌가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즈마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아니, 가슴속이 마치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서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뭔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뇌가 사고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가오르코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련하듯 몸을 떨었다. 가즈마사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다시 물었다.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도가 대답했다. 가즈마사가 가오르코의 등에 손을 얹었다. 미주오를 보러 가지. 얼굴을 감싼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신도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은 집중 치료실로 들어섰다. 침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의사 둘이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계기판을 들여다보다가 기기를 조절하다가 하고 있었다. 신도가 한쪽 의사에게 무슨 말인가 속삭이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뭐라고 대답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가오르코와 함께 침대로 다가간 가즈마사는 새삼 암담한 기분에 휩싸였다. 틀림없는 자신의 딸이 거기서 잠자고 있었다. 하얀 피부, 동그란 얼굴, 분홍색 입술. 그러나 도저히 편안하게라는 말은 덧붙일 수 없었다. 갖가지 튜브가 아이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인공호흡기 튜브가 목에 꽂혀 있는 모습은 바라보기에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신도가 다가와 자발 호흡은 없습니다. 라고 마치 가즈마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오르코가 침대로 더 다가가려다가 걸음을 멈추고 신도를 돌아보며 물었다.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가오르코는 침대 바로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딸 미주오의 하얀 얼굴에 손을 얹었다. 따뜻해. 부드럽고 따뜻해. 가즈마사는 가오르코 옆에 서서 딸을 내려다보았다. 많이 컸군.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잠든 미주오의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바라보기도 오랜만이었다. 그렇지. 하고 가오르코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영복도 새로 샀어. 가즈마사는 어금니를 꽉 물었다. 그제야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설사 울어야 할 때가 온다 해도 지금은 아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라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때 뭔지 모를 모니터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게 뭐라는 기계인지는 가즈마사도 알 수 없었다.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화면이 시커맸다. 그 화면에 가즈마사와 가오르코의 모습이 비쳤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남편과 짙은 감색 원피스 차림의 아내가
마치 상복을 입은 모습처럼 보였다. 할 말이 있다는 신도를 따라 가즈마사와 가오르코는 아까 있던 방으로 돌아가 다시 그와 마주 앉았다. 보셨듯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치료는 계속하겠습니다만 회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연명 조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오르코가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곁눈으로 보였다. 다음 순간 그녀의 입에서 오열이 새어나왔다. 결국은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가즈마사의 물음에 신도는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니까요. 저런 상태에 접어들 경우 통상적으로는 며칠 안에 심정지가 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는 좀 달라서 몇 달 이상 생존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회복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점만은 단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명 조치일 뿐입니다.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돌처럼 쌓였다.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집요하게 묻는 상대에게 가즈마사가 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하고 신도가 등을 쭉 펴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금부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이 병원의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즈마사가 미간을 찡그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가오르코도 동작을 멈췄다. 그녀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 의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당황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따님 같은 상태에 빠진 경우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따님과 하리마 씨 부부의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권리. 그 말이 가즈마사의 귀에 몹시 기묘하게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물어보나 마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따님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표시한 카드가 있습니까? 또는 따님과 장기 이식이나 장기 기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가즈마사는 진지하게 묻는 신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딸애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그렇겠죠. 신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분께 묻겠습니다. 만일 따님이 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즈마사가 앉은 채 몸을 살짝 뒤로 젖혔다. 대답할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미주오의 장기를 누군가에게 기증한다고?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가오르코가 불쑥 고개를 들었다. 미주오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도가 당황해서 손을 가로저었다.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건 뇌사가 의심될 경우에 밟는 절차입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병원의 코디네이터일 뿐 이식 수술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령
장기 기증을 승낙하신다 해도 그 이후의 절차는 외부 코디네이터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 역할은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뿐이고요. 결코 장기 기증을 부탁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가오르코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가즈마사를 봤다. 그녀 역시 예상치 못한 전개를 사고가 미쳐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신도가 차분한 말투로 대답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될 뿐이죠.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승낙한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하고 신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뇌사 판정 절차를 밟습니다. 뇌사. 아, 그렇군요. 가즈마사는 그제야 사정이 이해되었다. 조금 전에 신도가 규정상 지금 단계에서는 뇌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무슨 뜻이야? 가오르코가 물었다. 뇌사 판정 절차라니 그게 뭐지? 말 그대로야. 뇌사인지 아닌지 정식으로 판정하는 거야. 뇌사가 아닌데 장기를 적출하면 살인이잖아. 아니, 잠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미주오가 뇌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아까 선생님이 지금 상태로는 몇 달 이상 생존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그런 말은 아니야. 그렇죠? 가즈마사가 신도에게 확인했다.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도가 천천히 턱을 당기고 얼굴을 가오르코에게 향했다. 뇌사인 경우에도 몇 달 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 가오르코의 눈길이 이리저리 방황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살지도 모르는데 죽여서 장기를 꺼낸다는 말인가요? 죽인다는 표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죠? 아직 더 살 수 있는 목숨을 끊는 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묻는 것도 당연했다. 신도는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뇌사가 확인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걸로 간주되니 살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장이 아직 움직인다고 해도 사체로 취급합니다. 정식으로 뇌사 판정이 내려지는 시각을 사망 시각으로 보고요. 가오르코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뇌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그리고 지금 당장 판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요? 그러니까 하고 가즈마사가 입을 열었다. 장기 기증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사 판정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게 규정이란 말이지. 아니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 이해하기 매우 힘든 법이기는 합니다. 신도가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이한 법이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라고 확인되는 단계에서 치료를 모두 중단합니다. 설사 심장이 움직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명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 국민이
이해를 구하지 못한 터라 장기 기증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장이 정지되어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권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은 따님을 어떤 형태로 보낼지, 그러니까 심장사와 뇌사 중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는지 가오르코의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가즈마사를 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말이야? 뇌사에 대해서. 뇌사했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뜻인가? 당신 회사에서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알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는 뇌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연구하는 거야. 뇌사한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뭔가가 가즈마사의 머릿속을 퍼뜩 스쳤다. 그러나 그 뭔가는 확실한 형태를 이루기 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가족이 장기 기증을 승낙하는 이유는 신체의 일부나마 이 세상에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싶다는 이유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고 신도가 말을 이었다. 승낙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기증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도가 새삼스럽게 가오르코와 가즈마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신중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분 외에 따로 의논해야 할 사람도 있으실 테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즈마사의 질문에 신도가 글쎄요, 그건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라고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사에서 심정지에 이르는 기간은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러나 일단 심장이 정지되면 대부분의 장기는 이 시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뇌사를 선택하려면 결론을 빨리 내리는 편이 좋다는 의미인 듯했다. 가즈마사가 가오르코를 봤다. 집에 돌아가서 하룻밤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 가오르코가 눈을 깜빡였다. 미조를 두고 가자는 거야? 곁에 있고 싶은 정은 알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러면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 것 같아. 가즈마사가 이번에는 신도를 보며 물었다. 내일까지 대답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될 겁니다. 신도가 대답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 2, 3일은 버틸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니 약간의 각오는 필요하겠지만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연락을 드릴 테니 휴대전화는 반드시 켜두세요. 가즈마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가오르코에게 물었다.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눈가를 몇 번 누른 다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 전에 미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래도 되겠죠, 선생님? 물론입니다. 신도가 대답했다. 히로오의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가즈마사는 심경이 복잡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1년 만이다. 설마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을 열자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현관 조명이 켜졌다.
구두를 벗던 가오르코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비스듬히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조그만 샌들이 놓여 있었다. 빨강 리본이 달린 분홍색 샌들이다. 가오르코 하고 가즈마사가 그녀를 불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구두를 벗어던지고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가즈마사도 구두를 벗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가오르코가 울부짖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비명에 가까운 그녀의 절규는 마치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집안에 메아리쳤다. 그 압도적인 슬픔의 파도는 가즈마사가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거실 장식장에 분화하본 위스키 병이 있었다. 1년 전에 마시고 남은 그대로다. 부엌에 들어가 위스키 잔을 꺼낸 다음 냉동고에 있던 얼음을 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잔에 위스키를 따르자 빠직 빠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잔을 몇 번 휘휘 돌린 다음 한 모금 머금으니 독특한 향이 목에서 코로 번졌다. 가오르코의 울음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슬픔이 가셨을 리는 없으니 기진했는지도 모른다.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즈마사는 실내를 둘러봤다. 가구 배치는 1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도 거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그림 접시가 사라지고 대신 장난감 기차가 조르륵 놓여 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가 인쇄된 킥보드와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모형 자동차가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인형, 블록, 공, 건강한 7살짜리 여자아이와 5살짜리 사내아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가오르코가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꾸몄군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이들이 아빠 없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딸가닥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거실 입구에 가오르코가 서 있었다. 티셔츠와 긴 치마 차림인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이 안쓰러웠다. 그 짧은 시간에 조금 야윈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나도 좀 마실까? 가오르코가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에 눈길을 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조금 마시는 것도 괜찮을 거야. 부엌으로 간 그녀는 잠시 후 유리잔과 페트병 생수, 아이스버킷을 쟁반에 받쳐들고 돌아왔다. 가즈마사와 테이블을 끼고 직각으로 앉은 그녀는 말없이 잔에 위스키를 따르고 얼음을 넣었다. 그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았다. 가오르코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았다. 잔에 입을 살짝 대고 나서 그녀가 휴 한숨을 내쉬었다. 기분이 이상해. 딸은 저 지경인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은 술이나 마시다니 말이야. 그것도 이혼을 앞두고 별거 하는 마당에. 그 자학적인 말에 대꾸할 말이 없어 가즈마사는 잠자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가오르코였다. 그녀가 믿기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미즈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다니.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려다가 가즈마사는 그 말을 안으로 삼켰다. 지난 1년 동안 미즈오 일에 자신이 얼마나 신경을 썼던가 생각하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술잔을 손에 꼭 쥔 채 가오르코가 또 흐느끼기 시작했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녀 옆에 있던 화장지 상자를 끌어당겨 얼굴을 닦고 바닥에 눈물도 닦았다. 있잖아 하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지? 장기 기증 말이야. 어, 그 얘기를 하려고 집에 돌아온 거잖아. 그렇지. 가즈마사는 유리잔 속을 들여다봤다. 가오르코가 후 하고 한숨을 길게 토해냈다. 장기를 누군가의 몸에 이식하면 미즈오의 일부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 그건 생각하기에 달렸지. 심장이나 신장이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보다는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줌으로써 그 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 가오르코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 난 관심 없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마당에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겠어. 게다가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이식되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을 텐데. 그래? 가오르코가 의외라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설령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그 행로는 알 수 없어. 이식 수술이 성공했는지 어떤지 정도야 가르쳐 줄지도 모르지만. 하고 가오르코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침묵의 시간이 또 흘렀다. 가즈마사가 두 잔째 위스키를 다 마셨을 때 그녀가 하지만 하고 중얼거렸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아이 심장이나 신장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해?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가즈마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만약 미주오의 장기를 기증하게 된다면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견딜 수 있지 않겠어? 그러네. 라고 중얼거리면서 가오르코는 아이스 버킷에서 얼음을 집어 텀블러에 채우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안 되겠어. 미주오가 죽는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다니 너무 잔인해. 가즈마사도 동감이다.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왜 하필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신도가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두 분 외에 따로 의논해야 할 사람도 있으실 테고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 볼까? 가즈마사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 누구? 당신 친정 쪽이랑 우리 아버지랑. 아, 하며 가오르코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네. 이 시간에 모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따로따로 전화해서 의견을 물어볼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가오르코가 퀭한 눈으로 가즈마사를 봤다. 뭐라고 말을 꺼내지? 그건 하고서 가즈마사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사실대로 전할 수밖에 없겠지. 당신 부모님은 사고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우선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 기증에 관해 의견을 여쭤보면 될 거야. 뇌사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힘들 것 같으면 당신 대신 내가 설명할게. 아니야, 어떻게든 해봐야지. 당신 유선전화 사용할 거야? 아니, 나는 스마트폰으로 걸 테니 당신이 유선전화로 해. 그래, 라고 하면서 가오르코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난 그럼 침실에서 걸게. 알았어. 무거운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가던 가오르코가 거실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보며 물었다. 당신 우리 엄마랑 미하루를 원망해? 왜 미주오를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냐고 말이야. 수영장에서 생긴 일을 말하는 듯 했다. 가즈마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분들은 내가 잘 알아. 뭐든 설렁설렁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 두 사람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녀의 말에 동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가즈마사는 그 자리에 당신이나 내가 있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가오르코가 천천히 눈을 깜빡거리다가 고마워. 라고 말하고 거실을 나갔다. 가즈마사는 벗어서 옆에 두었던 윗도리를 끌어당겨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보니 문자가 몇 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급한 용건은 없는 듯 했다. 그는 연락처 목록에서 다스로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전에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했다. 가오르코의 부모님과 달리 가즈마사의 아버지는 아직 손녀의 신변에 일어난 일을 모른다. 아까 병원에서 대기실에 있을 때도 다스로에게 알릴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알리는 편이 낫겠다 싶어 결국 연락하지 않았다. 가즈마사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손주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을 마지막까지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어머니에게는 차라리 그 편이 나았겠다 싶기도 하다. 신경이 예민했던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몸져 눕거나 어쩌면 정신이 반쯤 나가서 치즈코와 미하루를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면서 가즈마사는 스마트폰의 버튼을 눌렀다. 11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다스로는 나이가 75임에도 늦도록 안 자는 편이라 아마 이 시각에도 깨어 있을 것이다. 가즈마사가 결혼해서 독립하자 그때까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은
초고층 맨션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니 생활에 불편은 없을 터였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하는 아버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가즈마사.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냐? 가즈마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입을 열었다. 오늘 미주오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물에 빠져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단숨에 거기까지 말했다. 다스로가 숨을 삼키는 듯 했다. 어,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여유로운 느낌이 사라졌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으윽 하는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숨을 고르고 있어서인지 다스로는 말이 없었다. 가즈마사가 아버지 하고 그를 불렀다. 숨을 크게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고 다스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즈마사는 미주오가 일단은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은 연명 조치일 뿐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아마도 뇌사 상태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게 무슨 다스로가 쥐어짜는 듯한 소리를 냈다. 우리 미주오가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목소리에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수영장 배수구 철망에 손가락이 끼어 빠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원인은 이제부터 조사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음 일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겁니다. 다음 일이라니. 그게 뭔데? 장기 기증료. 뭐야? 상황을 알지 못하는 다스로에게 가즈마사는 장기 기증과 뇌사 판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스로가 아니 잠깐 하고 가즈마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미주오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아버지의 말에 가즈마사는 아, 역시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감각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미주오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죽었다니, 그건 의사가 판정한 다음에 할 소리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뇌사 상태인 건 분명해요. 가즈마사는 일본의 법률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가오루코도 자기와 똑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해했다고 여기는 자신조차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명하는 동안 다스로도 점차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심장은 움직여도 미주오는 죽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로구나. 마치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듯이 다스로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가즈마사가 대답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한테 왜 그런 일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구나. 내 목숨이라도 괜찮다면 말이야. 그 말은 진심일 것이다. 미주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첫 손주를 품에 안은 다스로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기증 말이냐? 네, 아버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다스로가 신음했다. 어려운 문제구나.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면 장기라도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지만 역시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장기 기증을 승낙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알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아직 단념하기가 어려워요. 나 자신의 장기라면야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겠지. 사양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말이다. 물론 나 같은 노인네 장기 따위야 아무도 원하지 않을 테지만 아버지 자신의 장기라면 말인가요? 만약 미조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가즈마사 하고 다스로가 불렀다. 판단은 너희에게 맡기마. 어떤 판단을 내리든 두말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이라고 생각하니 말이다. 그래도 되겠니? 가즈마사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하고 전화를 걸기 전부터 막연하게나마 예상한 대로였다. 미주오를 보고 싶구나. 내일 병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냐? 네, 내일은 괜찮을 겁니다. 그럼 내일 면회를 가마. 아니지. 이제 면회라는 말은 안 어울릴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내일 가마. 병원이 어디냐? 가즈마사가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자 다스로는 내일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다오. 그리고 며느라기를 잘 보살피려무나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아들 내외가 이혼 직전인 것을 모른다. 가즈마사가 새들어 사는 아파트도 세컨드 하우스인 줄로만 알고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후 위스키 잔을 손에 들었다. 한 모금 마셔보니 많이 옅어져 있었다. 병을 끌어당겨 위스키를 채웠다. 다스로와 주고받은 대화를 되새겨 보았다. 나 자신의 장기라면 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키워드 몇 개를 인터넷 창에 입력해 봤다. 뇌사, 장기 제공 등의 단어였다. 금세 다양한 자료가 나왔다. 그중 내용이 있어 보이는 것을 골라 쭉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장기 이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환자 자신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에 따라 미주오처럼 장기 이식과 관련한 지식이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뇌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본인 뜻을 존중하면 되므로 가족으로서는 판단이 수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족에게 판단을 강요하는 일이 과연 옳을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가즈마사는 스마트폰을 내던지고 일어서서 거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계단 앞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2층에서는 우는 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복도 맨 끝에 있는 침실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혹시 자살을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문을 벌컥 여니 방안이 캄캄했다. 가즈마사는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그런데 가오르코가 보이지 않았다. 킹 사이즈 침대에 베개가 3개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본 그는 평소에 여기서 셋이 같이 잔 모양이군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복도로 나섰다. 옆으로 나란히 있는 문 2개 중 하나를 여니 불이 켜져 있었다. 4평 정도의 양실 한가운데에 가오르코가 문을 등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커다란 곰인형이 안겨 있었다. 미주오의 3살 생일에 가오르코 부모님이 선물한 인형이다. 요즘 하고 가오르코가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에서 혼자 노는 일이 많았어. 엄마는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말이야. 그렇군. 가즈마사는 실내를 둘러봤다. 가구는 하나 없고 벽 앞에 종이 상자가 2개 놓여 있었다. 얼핏 보니 그 안에 인형과 장난감, 악기, 블록 등이 들어 있었다. 종이 상자 옆에는 그림책도 몇 권 있었다. 미주오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 방을 공부방으로 쓰려고 했어. 가즈마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갔다. 그곳에서는 정원이 내려다 보인다. 집을 지을 때 그는 이 창문에서 아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마당에 서서 올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했다.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 응. 하고 가오르코가 대답했다. 2분 다 오셨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힘든가 보다는 얘기를 나눴던가 봐.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몇 번이나 사과했어.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 말이야. 장모의 심정을 생각하자 가즈마사는 한층 더 가슴이 아팠다. 그래, 장기 기증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 가오르코는 고민형에 파묻었던 얼굴을 들었다. 우리에게 맡기시겠대. 당신들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 가즈마사가 벽에 몸을 기대더니 그대로 흘러내리듯 앉아 책상 다리를 했다. 그쪽도 마찬가지군. 그럼 아버님도? 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이라면서. 역시 그런 건가? 가오르코는 품에 안고 있던 곰인형을 종이 상자에 기대어 놓았다. 그 아이가 꿈에 나와주면 좋을 텐데. 꿈에? 응. 꿈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주면 좋겠어. 이대로 조용히 숨을 거두게 해달라든지, 자신의 몸 일부만이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해달라든지, 그 말대로 하면 후회도 남지 않을 텐데. 그러고 나서 가오르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그러긴 힘들겠지.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나도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다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 미주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하고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 가오르코가 고민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주오가 어른이 되었다면 말이야? 그래, 당신은 어떨 것 같아? 가즈마사는 가오르코가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살며시 기울이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전에 공원에서 하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클로버를 찾은 적이 있어. 네잎 클로버 말이야. 미주오가 발견했어. 엄마, 이것만 잎이 4개 달려 있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네.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 행복해진대.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뭘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가오르코가 가즈마사를 바라봤다. 모르겠는 걸 하고 가즈마사가 고개를 저었다. 미주오는 행복하니까 괜찮아.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그냥 둘래. 그러더라고.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라고 말이야. 가슴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박에 눈물샘에 도달해 가즈마사의 시야를 흐려놓았다. 다정한 아이였군. 목이 메었다. 그래, 아주 다정한 아이였어. 당신 덕분이야. 가즈마사는 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훔쳤다. 고마워.